사이버펑크나 SF 같은 것들을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장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SF 작가들은 또 사고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사고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다 가보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완전 인간이랑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가 많이 나와 있고 이 로봇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인간과 같은 어떤 인권을 달라라고 시위를 하는데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이제 피폐해지는데 나중에 최악의 엔딩은 인간들이 이 로봇들을 그냥 다 폐기해버리고 어린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피부가 다 벗겨진 채로 로봇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사이버펑크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술에 잠식된 인류, 국가를 추월한 기업을 SF 속 설정으로만 여겨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혜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겸 주식회사 A로봇 CTO 맡고 있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고 있는 한재권이라고 합니다. 한재권 교수님 저희 첫 출연이십니다. 네, 저희 10분 토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짧게 나오는 거를 보긴 했는데 예. 오늘 주제를 듣고 이건 나가야겠다 오.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왜요? 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분야고 예. 그리고 또 이 사이버펑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서 이런 인식 전환 차원의 숙제를 갖고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CES에서 교수님께서 낸 로봇이 상당한 이슈였다고요. 젠슨 왕의 기조연설에 저희 로봇이 등장해 버렸어요. 저희 사실 그거 몰랐거든요. 엔비디아에서 비디오 있는 거 있으면 줘봐 그래갖고 몇 개 드렸는데 그게 인트로 비디오에 딱 나와갖고 저희 직원들 다 놀랐습니다. 이 사이버펑크라는 장르가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분께서 이 사이버펑크의 정의를 먼저 내려주신다면요? 사이버펑크 정의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건 하이테크 앤 로우 라이프인 것 같아요.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약간 개인화된 그리고 주변부에 있는 하층민, 빈민들의 삶을 좀 중점적으로 그리는 좀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SF 하위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결국 인간을 고독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보통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들은 디스토피아, 이 기술이 우리를 망하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좀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장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펑크가 사이버네틱스 플러스 펑크가 네. 결합된 어떤 조어거든요. 음, 결국 사이버네틱스는 인공두뇌라든가 뭐 의수의안 또는 뭔가 기계 로봇. 펑크는 70년대 그 펑크 음악 같은 거기서 거에서 온 나온 거예요? 그 말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나쁜 걸 지칭할 때 펑크라고 하잖아요. 욕할 때도 펑크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스토피아적인 것을 조금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기술적인 나쁨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쵸. 사이버네틱스인데 이해해도 되나요? 펑크, 나쁜 거죠. 네.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이버펑크 어떤 개념인가요? 저는 뭐 그냥 쉽게 예. 로봇이 나쁜 놈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걸. 로봇이 나쁜 놈이 되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왜 사이버펑크 영화나 뭐 게임이나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고도하게 발달된 도시가 암울해 보여요. 기본적으로 뻔한 이미지가 있어요. 장르화된 이미지들이 어떤 있어요. 일단 해가 뜨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안개나 뭐 스모그로 가득 차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메가 코퍼레이션과 건물들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수많은 네온 사인들과 그리고 언어가 막 일본어, 영어, 중국어가 막 예, 혼재된 예. 간판들이 막 나와야 되고, 어, 그리고 그 건물들 자체는 또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홍콩에 불용성체라고 예.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완전히 소외된 어떤 한 개인을 진짜 극단적으로 대비를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미장센 자체가 이미 정형화돼 있어서 예. 사이버펑크 하면 그런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예, 그걸 그죠. 벗어난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첫 작품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공각기동대였어요. 그 음. 충격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빠져드는 스토리와 그럴싸한 그 배경들. 그런데 저는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앞으로 내 꿈이 정말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가치관의 혼란을 줬던 작품입니다. 그때가 몇 살 때였나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나? 저는 로봇 만들기로
결심한 게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였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의 네. 그 사춘기 네. 감수성이 넘치던 때에 뭔가 반대 말을 들은 거잖아요. 네네. 그거 굉장히 충격이었죠. 로봇이 우리의 미래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공각기동대, 아키라 막 이런 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아톰 이런 거 보면 좀 희망적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아, 역시. 혹시 그- 교수님께서는 네. 사이버펑크 장르라고 하면 대표적인 거 뭐 어떤 거를 꼽으세요? 그걸 하나로 꼽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래 오타쿠한테 물어보면 어, 하나를 못 네. 꼽잖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뉴로맨서를 먼저 꼽아야 됩니다. 뉴로맨서라고 해서 윌리엄 기슨의 작품이고 여기에서 나왔던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받아들인 단어들이 좀 있어요. 사이버 스페이스라든가 여기서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단어도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요? 네네. 거기선 어떤 거냐면 주인공은 뇌를 가지고 직접 그 매트릭스라는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해요. 그리고 완전 거기서 매트릭스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영향을 줬나 보네요.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사이버 해킹을 해요. 굉장히 훈련된 해커였는데 약간 뇌를 다치는 바람에 거기를 다시 못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오. 그랬다가 누군가가 제안을 해주죠. 고쳐줄 테니까 와서 해킹을 해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걸 또 콘솔 카우보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해커들을.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음모를 마주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액션을 펼치는 그런 사이버펑크 작품입니다. 그 전에도 뭐 용어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비슷한 작품들도 있었지만 네. 거대 기업, 어두움, 디스토피아, 개인화된 어떤 인간들, 뭐 주변화된 인간들, 그리고 뭔가 망가진 심경, 그리고 이것을 좀 사이버네틱스로 갈아치우는 뭐 그런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막 등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버펑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정립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오타쿠로서 이건 원류다.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공각기동대가 좀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한 작품으로서 꼽을만 하고 그리고 네. 필립 K 딕이라는 SF 작가가 있어요. 1968년에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을 꾸는가라는 제목의 소설을 냈어요. 전기로 만든 양이에요. 예. 거기는 핵전쟁 이후로 망가진 세계이기 때문에 생물이 잘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동물을 길러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없으니까 전기 양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데 이게 나중에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입니다.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블레이드 러너를 찍게 되는데 그게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그걸 원작으로 만들게 된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 시키면 계속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안드로이드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라는 단어가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단어랑 좀 구분지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 지어야 돼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형 로봇을 지칭하는 음. 말인데 네. 그 인간형 로봇 중에서도 진짜 인간하고 진짜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것, 사람하고 구분 안 되게,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 네네. 보이는 모티브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안드로이드라고 칭해요. 그 안드로이드를 용어를 또 만들었어요. 인간의 복제라고 해서 레플리컨트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지금은 레플리컨트라고 하면 정말 인간과 구분되지 않은 안드로이드라고 SF 장르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저는 근데 로봇은 좀 로봇답게 약간 좀 금속성 느낌도 나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휴머노이드 개발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녀요. 약간 도라에몽과 아톰이라고 비교해도 되나요? 도라에몽 휴머노이드 아니에요? 도라에몽은 누가 봐도 휴머노이드죠. 네. 네. 그렇죠. 인간이라 보긴 좀 많이 어렵죠. 그런 그러니까요. 색깔은 좀 없으니까요. 네. 네. 제가 너무 수준이 1차원적이라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 취향이에요. 진짜요? 이 사이버펑크의 세계관은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이고 뭔가 암울하고 침울한 요소들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장르의 용어가 정의된 건 80년이고 그 전에 어떤 세계의 분위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40년 이전에는 뭐 계몽주의가 있었고 모더니즘이 있었고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구하고 그랬었어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야 인간의 이성, 합리성, 과학이 우리를 뭐 계몽할 것이 하면서 다들 이제 기뻐하고 있다가 세계 대전이 팡팡 터진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과학이 우리를 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학은 라고- 포기하는구나. 네, 그라고 느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원자폭탄도 터지고. 그렇죠. 그 과학에 대한 굉장히 걱정, 두려움이 생겼고요.
거기에 일본은 이제 원자폭탄을 맞고 나서 아니야 우리도 과학해야 돼 하면서 나온 게 아톰이고요. 일본은 반대로 갔죠. 그래서 일본의 아톰 같은 그런 SF 로봇 영화들이 좀 긍정적이고 힘차고 힘 있는 맞아요. 것은 걔네들이 그 과학을 이용해서 우린 다신 지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나온 거고 오히려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에 다 휘말렸던 나라들은 그 이성을 믿지 못하고 과학도 믿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반대하자. 우리는 모더니즘을 반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대 담론이 사라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 이성, 근대, 자유, 진보 이런 걸 다 그냥 폐기해버리고 어떤 감정도 중요하지 않나? 개인화된 인간이 중요하지 않나? 주변화된 것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너무 이제 거칠게 요약을 한 거긴 한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조 위에 이 과학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사이버펑크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철학적인 사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SF 작가들이 SF를 만드는 것은 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요.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 기술이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 어디까지 것인가. 갈 것인가. 거대 기업과 일본 같은 이제 거대 자본과 그리고 그때 일본인들을 그 경제 동물 막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과학 기술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돈으로서 이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면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소외되고 떨어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계속 쌓이다가 80년대 누군가가 자기 작품을 사이버펑크라고 딱 붙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장르를 아우르는 말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어쨌든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이 인류를 위협하는구나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 고쳐주겠다고 나오신 거잖아요. 일단은 저는 극단은 좀 틀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이버펑크의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하나의 경고처럼 느껴져요. 너네 그렇게 사유 안 하고 기술 발전 끝간데 없이 하면 이렇게 된다. 조심해라. 네네. 이런 식으로 경고처럼 받아들여져서 막으려면 뭘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특히 이제 로봇 얘기를 하면은 로봇을 이용해서 뭐 막 나쁜 짓 해요. 로봇이 사람도 죽이고 뭐 멸망도 시키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나면 로봇을 만드는데 저런 빨간 눈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그래서 로봇을 만들 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뭐 로봇 3원칙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기술자들은 이러이러한 기능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로봇을 악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다 법과 도덕과 에티켓으로 네. 이제 진화할 거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이버펑크, 그러니까 상상과 현실 사이에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실 세계는 어디쯤 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뭐 로봇 청소기 정도? 그리고 뭐 서빙 로봇 정도? 바퀴로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봤던 SF 영화 속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뭔가 생각도 하고 움직임도 움직이고. 하는 그런 로봇은 아직 인류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하면 인간 수준으로 본다면 약간 초등학교 이전? 아직 학교 들어가기 이전 수준의 유치원생 정도? 동작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AI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하니까요. 챗GPT 보시면 알겠지만 별별 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능력은 이미 이제 끝났다. 인데 문제는 응용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네. 추론하는 능력이 인간만큼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이럴 거냐? 공장이나 어떤 제조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는 5년 내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인간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겁니다. 얼마 전에 CES에서도 여러 기업들의 로봇들이 공개되면서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준을 보면 벌써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그러니까 유치원생 수준이 아니던데요? 거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옮길 거야. 라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학습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진 않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능력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능력까지는 아직 못 갔다. 중국 로봇들이 막 덤블링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우와 신체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나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로봇이 덤블링 말고 이제 뭐 딴 걸 또 하려면 또 한참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못하는 거죠. 왜 저글링은 하는데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또 하려면 또 시켜야 되고. 준비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처럼 이런 태스크 저런 태스크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그렇죠. 하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눈치도 좀 있어야 네, 되고 일머리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지 인간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AI 능력과 운동 능력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 근데 그 조금 더 발전하는 게 5년 안쪽. 5년 안에. 예,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럼 5년 안에 보는 거냐? 네.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 법의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 저런 로봇 들여다 놓고 쓰는데 얘가 고장이 나고 뭐 사고를 냈어. 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아. 뭐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토론이 돼요.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사이버펑크나 SF 같은 것들을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장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SF 작가들은 또 사고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사고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다 가보는 거예요. 모든 정책을 만들거나 좀 뭐 규제를 뭐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걸 할 때마다 이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겠구나 다 상상해 보고 그 안에서 가장 이제 안전한 법을 만들잖아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완전 인간이랑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가 많이 나와 있고 예전에 흑백 분리 정책 때처럼 안드로이드 전용 좌석이 있어요. 뒤에서 서서 가야 되고 줄 설 때도 인간들이랑 같이 못 서고 출입문도 다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삶을 보조하는데 근데 본인들이 다 감정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로봇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인간과 같은 어떤 인권을 달라라고 시위를 하는데 얘네들을 진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얘네들을 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를 플레이어가 계속 조종하면서 가야 돼요. 얘네들을 도우려면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폭력 시위를 할 것인가 인간을 죽이면서 아니면은 인간한테 약간 호소하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계속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이제 피폐해진다네. 나중에 최악의 엔딩은 인간들이 이 로봇들을 그냥 다 폐기해버리고 어린 안드로이드가 이제 피부가 다 벗겨진 채로 로봇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와, 준비할 게 많다 인간이 좀 사회부터 좀 준비해야 될 게 많다. 그래서 네. 로봇 권리라는 얘기를 네. 하게 됩니다. 휴머노이드라고 해도 인간의 형체를 비슷하게 갖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학대하면 그 학대가 나중에 발전해서 인간을 해하는 것으로 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것 있지 같아요. 않느냐. 네. 로봇을 막대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로봇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줄 것이냐. 이런 논의가 됩니다. 반려동물을 예시로 많이 들어요. 반려동물보다 위에 권리를 줄 거냐, 아래에 권리를 줄 거냐. 와. 우리 반려동물도 사실 막 함부로 대하면은 처벌하잖아요. 예. 생명체가 아니니까 반려동물보다는 좀 아래에 있어야 낮게 될 것 있어야지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인간처럼 생겼는데 반려동물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되는 지능도 거 아니야? 높을 테니까. 그리고 인간하고 말도 섞고 뭐 서로 감정 교류도 할 텐데 이런 논의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피곤해요. 로봇 그냥 발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혜택을 생각을 해보면 예. 또 이제 마음이 또 바뀌어지실걸요. 왜냐하면 어. 간병인 어때요? 지금 간병인 분들 모시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재 어때요? 그런 위험한 작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로봇이 대신해주면 하면은 어떨까요? 그런 이렇게 건 너무 좋죠. 혜택을 얘기를 하면 또 마음이 또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고양이 화장실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그 고양이 화장실 치우는 거 그거 네, 재밌는데? 재밌어요. 그건 인간의 일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가장 휴머노이드 기술에 앞서 있는 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3개, 4개 정도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일단은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MS가 밀고 있는 피규어, 그리고 구글이 밀고 있는 앱트로닉. 뭐 이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누가 지금 1등이야. 그러고 탁 나왔다가 몇 개월 뒤는 아니야, 내가 더 잘해. 뭐 이러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지금 이 4개 회사를 뽑은 그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저는 AI를 잘하는 기업이 로봇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견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중국 로봇 보니까 뭐 쿵푸도 하고 복싱도 하고 저게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만 결국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처럼 추론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근본이라서 AI가 발전된 로봇을 보면 저는 거기에 점수를 더 줍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AI를 이제 중심에 딱 놓고 휴머노이드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어요. 이번 CES에서도 많이 존재감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전시장에 딱 나갔어요.
중국 로봇 회사들이 한 50개가 이렇게 둘러싸여갖고 포위당했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 손님들이 중국 로봇들을 다 보고 이제 안쪽에 있는 한국 로봇들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오, 한국 로봇 괜찮네? 라는 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중국 로봇은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보여줬다면 우리 로봇들은 일단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실제로 공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먹혔습니다. 이야. 일단은 뭐 잘했는데 그 뒤가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더 발전시켜서 실제로 유용한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쓰임에 대한 경쟁은 우리가 뒤처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의 어떤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런 거 들어보니까 네. 사이버펑크 한 몇 퍼센트 왔다고 여겨지세요? 일부분은 이미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진짜요? 왜 근데 네. 일부분이라고 왜냐하면 표현하시죠? 사이버펑크가 로봇만 있는 것이 아니라 AI라든가 아니면 거대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개인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거라든가 약간 SNS에서의 공격이라든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뭐 딥웹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고 이런 일부분에서는 이미 디스토피아가 어느 정도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기술이란 건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런 것을 또 다시 기술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딥웹이 발달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다른 기술이 이걸 어떻게 차단한다든가 그런 것처럼 저는 박사님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벌써 온 건 있다. 디스토피아가 이미 도래한 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술 문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항상 뭔가 부작용이 막 얘기가 돼요.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뭐 안 좋은 면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야 저거 나쁜 면 때문에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그 기술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이버펑크에서 또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감시사회거든요. 조지 오웰의 1984처럼 그렇죠. 감시사회인데 거기서는 텔레스크린으로 항상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미 그런 식으로 감시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CCTV라든가 뭐 온갖 데 블랙박스가 다 있고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는 게 만들어지면 차량 이동도 다 감시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지 서로 다 알 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범죄는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좋기는 하겠지만 이 찜찜함은 어찌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역시 드는 거죠. 근데 거기가 순식간에 만약에 그 조지 오웰의 1984처럼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딱 보니까 이제 뭐 불순한데 생각이? 뭐 이러면서 사라지게 만든다든가. 네, 사라지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런 권력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갔을 때 독점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항상 좀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 그래서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되게 편리하지만 그냥 놔두면 되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인간이 갖춰야 될 어떤 덕목들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안 되면 그냥 디스토피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을 때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냥 대부분 교수의 그렇죠. 말을 녹음을 녹음을 한 해가지고. 다음에 그걸 이제 그렇죠. 챗GPT나 이런 데다가 정리해 달라고 하고 그걸로 그대로 오픈북 시험까지 그냥 보게 하고 그걸로 리포트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물어보면 하나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교수도 화가 나서 그 리포트를 AI 보고 이제 채점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과 인간의 어떤 가르침과 교육은 사라진 채로 AI가 서로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 가라 피카츄처럼 막 서로 AI 내보내서 이게 교육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처럼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된다면 인간다움은 뭐라고 정의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로봇이 인간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말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그거에 합당한 출력, 말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걔는 과연 감정이나 생각을 하는 걸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입출력 기계로 보여요. 근데 인간이 그걸 받아들임에 있어서 의인화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로봇이나 그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의 존재로서의 여겨져야 되는 가치로 느껴져야 되는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챗GPT를 통해서 위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 결과물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해야 돼요. 하지만 너무나 과도한 의인화 이거는 정말 상처받아요. 그 모티브가 되는 영화가 허였잖아요. 나랑 사랑하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나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막 수만 명이랑 이런 존재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봇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작가가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글을 쓰고 예술을 하고 문학을 하는 이유는 인간은 죽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 것, 인류에게 죽음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은 몸이 하나고 이것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어요. 완전히 유일무이한 딱 이 육체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죽는 것을 아는 좀 유일한 동물이죠. 그러면 이렇게 유한한 몸을 가진 인간은 죽음의 부조리 앞에서 예술을 하고 싶어 해요.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기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부조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소설을 쓰거나 철학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여튼 뭔가 세상에 나가서서 분투를 하거든요. 그런데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라는 것은 소멸될 수는 있겠지만 인간 같은 부조리한 죽음을 아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항상 무한에 접속해 있거든요. 무한한 인류의 지식에 접속해 있고 항상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인간같이 어떤 죽음의 부조리,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남겨야 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지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AI가 그리고 로봇이 내가 이 죽음의 부조리에 맞서서 문학을 하고 싶고 예술을 하고 싶고 그리고 누구에게 기여를 하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게 자고 있는 인간 깨워서 프롬프트 좀 넣어줘 나 이런 그림 그려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걔는 그냥 이틀력 기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자아하고 연결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아가 로봇 안에 있는가에 네. 대한 질문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가 인간이 뭔가 시키지 않으면 뭔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예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애를 데리고 뭘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인간다움은 그래서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고도로 발전해서 이 모든 내 신체, 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하나의 로봇 안에 넣는다고 하면 그거는 나인 걸까요? 그게 SF의 질문이고 사이버펑크의 질문이에요. 공각기동대가 그 얘기고요. 전내와 네네네. 전내화되는 얘기가 공각기동대의 얘기고 그래서 뇌 빼고는 그냥 모든 게 기계인 사람의 그 얘기잖아요. 사람인가요? 기계인가요? 그걸 이제 사이버펑크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한테 이런 식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정답이 없는 상태를 버텨야 됩니다. 모든 거에 정답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AI는 자꾸 정답을 주잖아요. 틀린 답이라도 자꾸 주잖아요. 근데 인간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 정답이 없는 상태를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버티는 게 전 또 인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SF를 쓰십시오. 글로써 남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에 대한 이야기는. 자, 그렇다면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나쁜 놈이 될지 좋은 놈이 될지는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될지 말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의 존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이버펑크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모든 것에 의문이 생기면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버릇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을 사고 실험이라고 하고 사고 실험 끝에 항상 예술이 태어나고 그리고 기술이 태어나고 인간성을 지키는 보루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이버펑크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